우리의 상대가 38선 이북에 있는 상대가 중국이 된다면 남자 여자 다 합쳐서 군생활 4년 시켜야 됩니다. 한국인은 숭고한 속물이다. 한국과 한국인을 가장 증오하는 것도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한국. 지금 이 시장은 역사상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큰 돈 벌려면 시장과 같은 곳을 봐야 돼요. 여기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 기회가 겁나 남았다라는 거죠.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심리. 네. 이것도 근원이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원이 있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마음이 급해? 네. 이거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외국인, 한국인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보통 한국인들이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빡센 20세기를 보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일제강점기에서 독립도 해야 되지, 전쟁도 했지. 전쟁통에 빨리빨리 정신없이 못 살아남죠. 머리 위로 폭탄 떨어지니까. 예,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 성공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급했겠나. 네. 민주화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정착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네. 동남아 가면 한국 사람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걸음걸이가 예. 정상적이에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처럼 급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걸음걸이도 빠르니까. 네, 그러니까 출근해야죠. 저 나라는 나라가 못 사는데 저렇게 여유가 있어도 될까 사람들이? 또 유럽 가면 어떤 생각 드냐면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 걸음걸이도 여유가 넘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동남아 사람도 유럽인들도 그냥 세계의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속도로 걷고 있을 뿐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속도예요. 한국 사람만 빨리 걸어요. 한국 사람만 빨리 걷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왜 이게 현대 한국인의 환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 네. 애초에 고대에 중국의 사서가 네. 중국 사람들은 이 고구려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네. 위서 고구려전, 후한서 동이열전, 수서 고려전 다 고구려 사람들이거든요. 네. 다 어떻게 썼냐면 저 사람들은 이상한 게 걸으면서 뛰듯이 걷는다라고 얘기해요. 고구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다고 적혀 있어요? 네. 중국인들이 보기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뛰던가 걷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왜 걸음걸이가 저렇게 빠르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질은 옛날 고대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이미 있었어요. 아니 고구려 때 어디 뭐 출근 도장 찍었어야 됐나? 빨리. 우리는 네. 원래부터 성질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급한 성질, 저는 이 급한 성질 기원을 이 쌀농사의 비극으로부터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요. 보통 쌀농사를 짓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부가 쌀농사를 지으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저장하고 네. 또 남은 건 다른 걸 뭐 고기랑도 바꾸고 옷이랑도 바꾸고 네. 필요한 거를 그걸로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물 교환을 하든지 네.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정말 힘들게 쌀농사에 성공해서 농사를 지어봐야 있는 쌀을 다 먹고도 음식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쌀농사 짓는 데는 보통 이기작을 해요. 네. 한 땅에 1년에 쌀을 2번 생산을 네. 합니다. 심지어 동남아는 거의 3기작이 기본이고요. 4기작을 하는 지역도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달리 2기작을 하는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 일본조차. 우리나라는 딱 1기작을 하는데요. 이 1기작도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0.7기작, 0.8기작이에요. 지구 어디에선가 밀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고 어디에선가 쌀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다라고 네. 했을 때 쌀 농부는 평생 밀 농부보다 평생 3배의 노동을 합니다. 쌀농사는 노동집약적이에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척박할수록 농사가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죠. 많아지죠. 예. 제가 계산했을 때 평균적인 우크라이나의 그 밀을 생산하는 농부보다 아마 고려시대, 조선시대 농부는 평생 노동량이 8배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고도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들로 나무를 뜯고 그다음 물고기를 잡고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급해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제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민족인 이유가 한복은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형태 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네. 네. 오히려 중국의 한푸는 형태가 많이 바뀌거든요. 괜히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식 유행이 확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한복의 형태가 이 저고리의 길이만 늘어났다 줄어났다 변화가 있었지 형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한복은 기본적으로 호복, 북방 오랑캐 옷이다 그래서 호복이라 그래요. 상류하고입니다. 상류는 상의는 저고리를 입고 네. 밑에는 바지를 입니다. 한복은 바지를 입는 투피스 옷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기본적으로 누구나 바지를 입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겉에 치마를 입는 아우터 개념인 거지 치마가 본질이 아니라 한복은 속바지. 바지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속바지가 그래서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근데 일하려고? 항상 바쁘게 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한복을 입었던 거야. 자, 우리의 조상들을 중국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사람들 스타일이 왜 저렇지? 이 스타일에 굉장한 의문을 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머리는 상투를 틀었는데 네. 자, 상투는 동아시아의 농경민족의 헤어스타일이에요. 상투는. 네. 유목민들은 변발을 하죠. 바지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족들이 입는 거예요. 원래는. 왜? 말을 타려면 다리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지를 입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목민의 옷차림을 하고 농경민의 헤어스타일을 한 이상한 애들이 있다. 이게 고조선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했던 평가예요. 이때 이미 고조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근대가 되기 전까지 일제강점 이게 1960년대 70년대에도 그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2000년이 넘은 스타일이에요. 하이브리드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하이브리드예요. 머리는 상투, 머리는 농경민족, 네. 옷은 유목민족. 유목은 안 해. 네. 농사를 지어.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냐면 활동량이 많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한복 바지는 활동량에 굉장히 집중된 바지가 한복의 바지예요. 거의 유목민처럼 활동량이 많았어야 됐으니. 유목민은 활동량이 농경민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왜냐면 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예. 유목은 농사보다 노동량이 적어요. 예. 근데 이제 걔네는 말을 타기 때문에 이게 하의가 갈라지면서 바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태국도 농경 문화권인데 거기 바지 있다. 아오자이도 바지 아니냐. 일본 기모노에도 남자 기본적으로 치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바지다. 자, 일본의 그거는요. 4, 5세기에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바지 입는 법을 알려준 거고요. 그다음에 태국과 인도나 이런 곳, 베트남의 바지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고대에 유목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바지가 유행이 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또 동남아로 진출하면서 바지 입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뿌리는 다 유목 문명이 있습니다. 네. 바지는 원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 아리안족 원래 유목 민족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인도에 바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자도 외국과 다르게 바지 문화가 있는 외국과 다르게 여자도 바지를 입는 거예요. 이게 한복의 상류하고입니다. 그리고 이 상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유목민족들을 변발을 하는데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목민족들은 싸움을 많이 하지 않냐. 전투를 할 때 네. 많은 양의 체열이 발생되므로 이 체열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변발을 한다라는 설명이 예전엔 유행이었어요. 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뭐 전투 평생 몇 번이나 한다고. 그리고 유목하는 것보다 농사가 땀 더 많이 나거든요. 힘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머리를 감기 힘들었을 때 변발을 합니다. 머리가 땀에 떡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목민들이 변발이 많아요. 왜?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지은 사람들이에요. 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목을 하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투를 틀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감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은 풍부한 나라잖아요. 척박해서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상투 오케이.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몸을 빨리빨리 다급하게 남들이 외국인들이 볼 땐 달리는 것처럼 걸어가면서까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한복이 맞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헤어스타일과 복장 스타일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생존의 조건을 알 수가 있죠. 자, 야, 그러게 의복을 보면 그 노동이 보여요 또.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숨 쉴 틈이 없는 환경이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엔 쟤네 머리는 농경,
바지는 유목? 뭐 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보이게 만든 거죠. 또 열심히 움직이고 또 열심히 열심히 살고. 움직여야죠. 예. 우리나라 표현 중에 야 집에 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꼭 발은 닦으라 그래요. 발은 닦으라 그래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야, 지금 하던 일 멈추고 야 너 지금 쓸데없는 일 하고 있으니까 다 집어치워라. 그거의 표현이 발 닦고 집에 네, 가서 발 네. 닦고 잠이나 자라죠. 비슷한 표현이 외국에 있을까요? 없나요? 없습니다. 신발을 안 신던 시절의 이야기인가요? 왜 그러냐면 막노동 얘기를 했는데 네. 일할 때 정말 다른 데 못 씻어도 딱 한 군데 씻고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 부위가 있어요. 발이거든요. 피로 측면에서 보면 예,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피로해진 상태다라는 게 전제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피곤을 풀고 자야 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너는 피곤이 쌓여 있어. 누구나. 네. 살아있는 한 먹고 살기 위해 생존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나물도 캐야 돼, 농사도 지어야 돼, 못도 해야 돼, 그 물난리도 대비해야 돼, 가뭄이 나면 또 어떻게 될지 걱정해야 돼, 계속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위한 옷이 한복 바지잖아요. 네. 한복 바지는 활동성이 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발이 피곤한 민족이죠, 우리는.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자, 그런데 이 표현이 고대에는 이 표현을 쓰던 민족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표현 중에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 그들도 안 쓰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목 민족인데요. 네. 말을 타지 않는 유목 민족이에요. 말을 타지 않는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말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어요. 네. 근데 유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유목을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축의 그 지구력과 속도를 사람이 발로 따라잡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발이 피곤하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쉰다라는 표현에 발을 씻고 쉰다라는 표현이 고대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피로는 풀고 자야 된다. 고생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얼마나 한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한 활동량이 외국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많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빨리 문화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조건, 지리적인 조건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강요한 생존 투쟁으로부터 빨리빨리 기질이 옛날부터 생겨나서 우리가 물려받은 거지 20세기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생긴 게 아니다. 네. 현대 사회에 생긴 게 아니다. 네. 빨리빨리 문화. 근데 또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뭐 선진국병 걸린 것 아니냐. 또 이제 뭐 MZ 세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예전 선배 세대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빨리빨리 문화가 좀 예전보다는 사라지고 있는 느낌?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MZ 세대가 지금 우리는 X 세대잖아요. MZ 세대가 저는 M 세대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80년대로 들어갑니다. 저는. 진짜 그러지 맙시다. 네, 네. 자, 우리 70년대생. 우리 좀 제발 인간적으로 80년대. 무슨 세대 차이. 어떻게 대표님이 함정갑니다. M이 됩니까? 밀레니얼입니다. 네. 근데 예. 저는 여전히 한국 MZ가 외국의 젠지보다 빨리빨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X세대 시절에 한참 X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도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것들 저 나이 먹고 크면 저걸 뭐에 갖다 쓰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보기에는 다 한심해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인류에겐 있는 것 같고 언제나. 인류에겐 언제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애들 엉망이다라는 얘기는 조선시대 사람들도 했고요. 예. 고대 수메르 사람들도 했고요. 그 어디 뭐 비석에 써 있다면서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야, 요즘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큰일이다라고 그게 그 비석에 쐐기 문자로 이게 부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젠지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 뭐지? 뭐 알파 세대인가? 네. 만나면 또 비슷한 생각 할 테고. 아유 깝깝할 거예요. 그 친구들도 요즘 애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겠죠. 인류의 형벌입니다. 그거는 후배 세대를 용납 못하는 거. 그게 인류가 갖고 태어난 병입니다. 지병이에요.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그 농경 문화, 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래도 척박한 한반도가 그래도 기름지고 있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고. 근데 저는 MZ 세대들도 빨리빨리 기질은 그대로 물려받은 상태에서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MZ 세대들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같은 거 할 때 가장 공격적이고 도박적으로 해요. 성격이 급한 거야. 빨리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건 남아있다. 예. 근데 그거는 선배 세대들이 막 집값 다 올려놓고 예. 후배 세대들은 이제 월급으로 집 사기는 힘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나는 거 아닐까요? 상대적인 빈곤. 그런 조건을 선배 세대가 잘못 만든 위에 예. 그 예로부터 남아있는 내려오는 기질. 기질도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세대까지 다 합쳐서 가장 도박적인 투자를 하는 세대가 우리나라 MZ 세대예요. 그러니까 해외 젊은 세대들도 좀 도박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할 바는 우리나라 아니죠. 젊은 세대는 그러게요. 또 요즘에 보면
중국이 되게 뭔가 빨리빨리 문화가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중국인은 만만디라고 네. 했는데 요즘엔 중국에서 사업하시거나 이렇게 중국 문화를 겪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IT 네. 이런 거 보면은 빨리빨리라고 해요. 만만디라고 안 해요. 아, 근데 이제 그 14억 명이라고 하는 생산 어떤 인구와 그 내수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적 빨리빨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중국 과연 한 명의 중국인이 평균적으로 한 명의 한국인보다 빨리빨리인지는 의문이고요. 그게 국가의 속도와 민족성의 속도란 건 다른 거잖아요. 예, 중국은 그리고 철저한 불균형 발전을 했잖아요. 시골을 희생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그 불평등 집중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선 도시에서 태어나면 2선 도시, 3선 도시, 시골까지 다 갈 수 있잖아요. 2선 도시에 태어나면 1선 도시에 마음대로 이주를 못해요. 3선 도시, 4선 도시, 그 맨 밑에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사를 실질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 주소 도시에 주소지를 줄 수가 없어요. 내 신분은 다 갖고 태어난 게 난 농민인 거예요. 근데 도시 나가서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해. 이걸 농민공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신분 아닌 신분의 차별이 확실히 있는. 2등 국민이에요, 실질적인. 그리고 중국은 어떤 배치마킹을 했냐면 어떤 나라가 폭발적으로 발전했을 때 제국이 열강들이 식민지를 두었을 때 식민지를 착취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한 걸 보고 네. 내부에 시골이라는 식민지를 두기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중국의 빨리빨리 나온 어떤 중국의 지금의 물질적 지금 도시 가면 장난 아니거든요, 중국. 네. 그 물질적 결과물을 이거를 빨리빨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부른다고 한들 이게 건전한가라고 하면 전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부의 식민지처럼 그- 어떻게 보면 노동력도 그렇고 식민지처럼이 자원도 아니라 그렇고. 실제 식민지예요. 중국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농민공을 그 농민공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억누르면서 유지한 값싼 그 노동력. 인위적으로 유지한 값싼 그 인건비. 그러니까 그것은 착취죠. 또 최근에는 이제 전력마저도 서쪽에서 싸게 만들어서 동쪽으로 보내서 동쪽에 뭐 IT 산업이나 AI 로봇 발전시키고 사실 그게 모양만 달라졌을 뿐 서쪽에 있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 무언가를 활용을 해서 극단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불균형 발전. 네.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거네요. 네. 그 뭔가 좀 사회적인 갈등이 또 사실은 표면적으로 많이 또 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 약간 이제 저는 이런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는 빠지진 않았으나 이제 선진국 병에 들지는 않을까. 여기에서 이만하면 됐다. 유럽처럼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에게만 남은 마지막 영혼의 한 방이 있어요. 영혼의 한방. 통일이 기다려요. 통일을 하게 되면 예. 통일 비용, 통일의 혼란 당연히 당분간 있을 거지만 네, 그럼요. 북한 지역은 추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17%의 연간 경제 성장을 10년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5% 이상.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통일과 같은 한 방을 지금 그런 잠재적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아니 독일도 동서독 통일도 네. 지금 후유증을 남겼는데 그렇죠.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 격차가 너무 동서독과 비교할 수 없이 큰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아니 통일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국경은 네. 예 닫아 놓은 듯이 약간 관리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남한이나 중국으로의 어떤 유입이나 유출을 막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을 자립시키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1국가 2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북한을 우리가 북한 주민에겐 미안하지만 약간 중국처럼 약간은 식민지 역할도 북한이 해줘야 돼요. 1국가 2체제. 네, 그러니까 1국가 경제력이 2체제로. 벌어지는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게 가까워질 때까지는. 그럼요. 아 그리고 북한의 어떤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있죠. 네. 지금처럼 하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옛날에 자영농 소작농들이 원래 인간이 그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소득을 그 자기 걸 높일 수 있도록 그냥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있죠. 네. 예, 그 실험을 북한에서 비밀리에 한번 해봤었어요. 집단 농장 말고 소출이 5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폐기해 버렸어요. 왜? 사회주의와 맞지 않는다. 그렇죠. 예, 소출이 5배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네가 정해진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땅에서 네가 생산한 건 다 네가 가져 해버리면 바로 5배가 됩니다. 수출이.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종자와 비료만 지원하면 돼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립하는 거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년? 예. 아 그거면 된다. 수출이 5배가 나오는데 누가 굶어 죽어요. 이게 통일은 어려운 과업이지만 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우리는 한 방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실 뭐 통일에 대한 뭐 필요성이라든지 절박함 이런 것도 희석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냥 이제 질문을 바꾸면 네. 자 그러면은 북한 땅 우리가 할래 아니면 중국이 할래? 라고 하면 다 한국 사람들은 아 통일돼야겠구나라고 그렇죠. 다 말을 합니다.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휴전선이 중국과의 어떤 그 영토 경계선이 돼버리면 또 안 된다. 북한은 우리가 아. 통일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통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언젠가 반드시 중국의 일부가 됩니다. 중국이 잘하는 거 있거든요. 예. 소수민족들이 있는 곳에 한쪽들 밀어넣기. 어. 38선 이북에 즉 한반도 안에 1억 명 내진 2억 명의 한족이 살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을 막아내고 지금과 같은 국경선을 유지하는 데에도 인구의 절반이 모든 남자들이 가서 1년 2년 동안 공복무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의 상대가 38선 이북에 있는 상대가 중국이 된다면 남자 여자 다 합쳐서 군생활 4년씩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 1억 명 2억 명의 한족이 사는 상태에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한민족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통일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일을 하게 되면 뭐 과정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뭔가 고통스럽고 통일 비용은 엄청나게 들지만 통일을 안 할 때 드는 비용을 생각을 하면 하는 게 낫다. 통일을 안 할 때 드는 비용은 장기적 멸망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쓰고 여기- 있는 국방비나 뭐 이런 것들. 통일을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이건 의견이 아니에요.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이게 의견입니까? 아니. 아니죠. 그냥 사실이죠. 예, 통일은 해야 된다. 이건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또 빨리빨리 문화 이야기하다가 통일까지 와버렸네. 그게 네, 이제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 참 이제 잠재 성장률 같은 것도 거의 뭐 1% 남짓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갈수록 경제 성장률은 사실 뭐 선진국이 될수록 덩치가 커질수록 성장 속도는 또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경제 안 좋을 때 막 캠페인 벌였습니다. 막 다시 뛰자 대한민국. 네. 우리는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캠페인 벌이고. 예. 이게 과연 2026년, 2027년, 21세기에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 먹히겠죠. 근데 안 먹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서는 아니고 이제 그게 촌스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촌스럽다. 예, 그게 이제 유행이 지난 좀 언어라서 예, 예,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촌스러운 거를 굉장히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촌스러운 네. 캠페인 이런 거 나오면 또 오히려 더 이상해하죠. 아유, 한국 사람들만큼 어떤 공공기관이나 정부 캠페인을 이렇게 신나게 잘 조롱을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야.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한국인의 탄생에서 제가 쓴 바는 한국 사람들이 협동심이 있는데 한국의 협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협동심이죠. 평상시에는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예. 한국인은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운명 공동체가 돼서 어떤 외적이나 거대한 재난을 함께 극복해야만 한다고 느꼈을 때는 한국 사람들처럼 협동적이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뭉치죠. 엄청 뭉치죠. 엄청 뭉쳐요. 그 코로나 방역 한국 사람들 얼마나 협조를 잘해줬습니까? 그쵸. 왜? 지금 이거 안 하면 다 같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 위기 상황이 끝나면 다시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서 또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며 정부를 욕하고 이런 말 안 듣는 다시 또 이기적인 평지로 개인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결집은 한시적 결집이다. 한시적 결집을 했을 때는 그 어느 민족보다 협조적이고 헌신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진화학적으로 따지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다 같이 죽게 생기느니 다 같이 죽으면 나도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 이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게 우리 안에 다 체득이 돼 있다라는 거고. 저 예전에 야식 잡술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97년, 98년 외환위기 때는 예. 금 모으기 운동해서 예. 진짜 결혼 반지까지 파셔갖고 나라를 이제 살리겠다라고 뭉치셨는데 네. 과연 지금 시대에 그런 위기가 펼쳐지면 우리의 MZ 세대들은 과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뭉칠 수 있을 것인가? 뭉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이건 문화적 유전자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MZ 세대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협조적이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얼마나 결집을 잘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위기를 아직 안 겪어봐서 그렇지. 겪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DNA가 깨어나서 또 그대로 움직이게 될 거다.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냥 그럴 거라고도 아니고 그냥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식보다 잠재의식이 더 무섭다고. 그럼요. 한국 사람들처럼 평소에 나와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 욕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후배 세대, 윗세대 미워하고 한국 사람처럼 나라 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비난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놈의 나라. 갈라져 있고. 예.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시작하기 전까지도 얼마나 나라 욕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어쨌든 나라가 살아야 될 때 금을 모아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라고 했을 때 다 금을 내놨잖아요. 그래 나서 이제 또 끝나니까 이놈의 나라 또 욕하고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탄생에 쓴 것은 한국과 한국인을 가장 증오하는 것도 한국인이고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한국인이다. 다른 한국인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랑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평생을 고뇌하다가 살다 죽는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사는지는 사실 이제 앞부분에서 네. 그 호모 에렉투스 이야기부터 우리가 재미나게 또 들었고 평상시에는 시기, 질투, 경쟁심 네. 그리고 위기 때는 한시적 결집 또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왔고 강해져 왔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단 한마디로 한국인을 한국인은 숭고한 속물이다. 숭고한 속물. 네. 정말 세속적이고 치사하면서 그러나 숭고해질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이후에 뭐 가장 명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숭고한 속물이다. 네. 한국인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그 이야기를 재미나게 또 풀어내는 한국인의 탄생의 저자 홍대선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드디어 끝났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역사상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큰 돈 벌려면 시장과 같은 곳을 봐야 돼요. 여기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 기회가 겁나 남았다라는 거죠.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